안녕하세요. 방구석 IB 영어 공부 채널의 학생들, 그리고 함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최근에 환경오염 문제나 기후변화, 또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디스토피아 그리고 디스토피아 소설이란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나 인권, 자유가 억압된 사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그런 사회를 오히려 소설 안에 자세히 그려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그런 비윤리적이거나 독재사회, 통제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또 그 소설 작품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발생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쓰인 소설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면 디스토피아 소설계의 고전 1984부터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 Handmaid's Tale, 대리출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녀 이야기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처음 영어 원서 소설이나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소설은 바로 다양한 국제학교, 그 중에서도 중등 과정인 IGCSE나 MYP, Middle School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The Giver,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께도 두껍지 않고, 제가 처음 원서를 받아보고 놀란 게 글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 영어 원서 소설을 접하는 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단어 공부나 또 원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한 챕터별 길이가 길지 않고 짧고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챕터별 주제 분석이나 영문학 에세이 훈련에도 도움이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등 과정에서 IB 과정을 올라가기 전에 IB 영문학 에세이를 대비하기 위한 영문학 소설로는 너무나 유명하죠? Animal Farm, 동물농장.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길이가 많이 길지 않아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Brave New World. 한국어 번역 제목은 멋진 신세계입니다. 또한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향수, perfume.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The Giver, 기억 전달자를 선정한 이유는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먼저 영화를 통해서 내용을 접해봐도 좋은데요. 영화는 좀 본래 소설의 내용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또 에세이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흥미를 위해서 그 주인공인 조나스가 좋아했던 여사친과의 어떤 관계나 또 다른 친구의 도움, 이런 부분이 소설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먼저 The Giver, 소설의 배경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완벽하게 관리가 된, 누구나 행복하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은 항상 이렇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설정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The Giver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권리나 사생활, 직업이나 관계의 자유 등을 통제하고 또 그것들의 이동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The Giver, 기억 전달자 역시도 디스토피아 소설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그 세상이 아주 험악하거나 살기 힘든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controller, 통제자에 의해서 엄격한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직업 선택 또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12살의 직무 임명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인 조나스 역시 이 12살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직업 수여식에서 기억 전달자라는 매우 드문 직책을 받고 이 영화는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소설의 특징은 날씨나 색깔, 사람의 감정, 꿈, 관계에 대한 자유까지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배경 설정이 특징인데요. 사람의 꿈이나 어떤 감정이나 색깔이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중요한가? 그게 없다고 해도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산다면 언뜻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은 그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척박하게 변해가고 또 주인공인 조나스가 기억 전달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깨닫고 참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기억과 여러 가지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과 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 탈출함으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조나스는 이제 막 12살이 된 소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중1 정도 된 소년이겠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 나이만 되더라도 약물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 회의를 빙자한 매일매일의 꿈 보고 생각 보고 회의를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나스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또 조금씩 자신의 꿈이나 이성이나 자유나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 기억 전달자가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기억과 여러 감정들을 담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감정이나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만이 기억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그만큼 기억을 전달받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잘못됐을 경우 커뮤니티의 규칙에 반해서 마을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억 전달자로 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아이러니한 세팅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조나스가 그 기억 전달자 스승을 찾아가서 그 훈련센터 안에서 기억을 전달받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마을의 규정과 지도를 담은 책 말고는 문학을 위한 책은 한 권도 없었어요. 이 조나스가 기억 전달 훈련을 받는 아넥스라고 불리는 그 트레이닝 센터 안에만 수천 권의 책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감정이나 색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을 느끼는 것조차도 또한 음악이나 역사에 대한 것도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심지어 날씨조차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눈은 완전히 마을에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피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역시도 철저하게 배급을 통해서 매일 문 앞에 배달이 되고, 또한 저녁에는 빈 도시락 상자를 내놓는 등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건강 문제는 양호한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잘 짜여진 계획 도시 같지만 사람들의 정신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통제되고 많이 제거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조나스가 처음으로 기억 전달을 훈련받는 장면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의 저자라면 제일 처음 스승으로서 주인공에게 전달할 기억으로 무엇을 선정하시겠어요? 전쟁에 대한 기억? 처음 훈련이니까 부드럽게 여행에 대한 기억? 자연에 대한 기억? 사랑이나 친구, 우정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나스가 처음에 훈련받은 기억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차가운 눈과 썰매를 타는 기분? 경험? 그것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독자들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지만 그 공감각적으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조나스와 함께 그 훈련센터 아넥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차갑다는 촉감과 그 아름답고 새하얀 시각적인 배경을 주는 눈, 그리고 눈썰매를 탄다고 하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어릴 때 썰매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러한 역동성이나 어떤 감각,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어릴 적 기억 속에 정말 즐거우면서도 활기차고 감각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을 모두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하얀 눈과 그 위에서 썰매 타는 기억을 제일 처음으로 소설 안에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회는 눈이 제거된 사회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조나스뿐 아니라 그 이전의 기억 전달자이자 조나스의 스승인 그 The Giver, 기본은 나이가 이미 많고 이전에 한번 그 기억 전달 후계자로 훈련을 받다가 실패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력도 굉장히 약해지고 몸이 노쇠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임 기억 전달자였고 이미 앞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더 엄격하게 조나스를 훈련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친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정하게 훈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에서 금지된 내용과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나스에게 몰래 알려주면서 이 사회의 문제점과 어떻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조금씩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조나스가 커뮤니티를 탈출하는 것을, 그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이라는 인간의 고유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결심을 하는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이 스승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 12살의 임무 수여식에 정해진 자신의 직업을 평생 수행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마을의 규칙을 3회 이상 어기면 임무 해제라는 것을 당하게 됐어요. 임무 해제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은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약물 주사 주입을 통한 안락사를 의미했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철저한 규칙과 세뇌 교육을 통해서 죽음이나 안락사,
죄책감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모나 노인 요양 관리사, 호스피스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절하게 업무를 했지만 사실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기들에 대해서 그 안락사 주사를 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기억 전달자 스승은 어떻게 임무 해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됐고 또 왜 굳이 그 끔찍한 실상을 조나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면서도 또한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에 기억 전달자 훈련에서 실패하고 임무 해제를 당해야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기억 전달자의 하나뿐인 딸 로즈메리였습니다. 기억 전달 과정은 감정이라든지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면서 이해력이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 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억 전달자 스승은 딸이자 차기 기억 전달자인 로즈메리를 훈련하다가 좋은 기억을 전달받을 땐 행복해 하다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달받으며 힘들어하는 로즈메리를 걱정하다가 다음날 아침 딸이 보이지 않자 마을 전체의 안내방송을 통해서 로즈메리가 훈련에 실패하고 스스로 임무 해제를 요청해서 임무 해제를 당했다는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즉 딸이 안락사를 당하게 됐다는 방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 사회가 결혼할 배우자마저 사회에서 정해주고 감정과 사랑을 필요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한다 하더라도 이 기억 전달자 스승은 사랑이나 자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억 전달자의 특권으로 마을 안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행사, 임무 해제 과정까지도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은 요청을 통해서 딸 로즈메리의 임무 해제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게 되는데 끔찍한 사실은 로즈메리가 직접 자신의 임무 해제를 요청하고 안락사 주사를 그 직원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주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의 해석은 소설 안에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 해석으로는 아마 로즈메리가 죽음이라는 것과 마을 안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임무 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다음 그 죄책감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12살이 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마을의 비밀이 너무나 끔찍했고 자신은 앞으로 평생 그러한 기억을 홀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임무가 너무나 막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즈메리가 그 보육사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몸에 주사를 놓는 것은 본인은 임무 해제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안락사 과정을 타인의 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시행함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러한 아픔 때문에 아마 기억 전달자 스승이 조나스가 이 마을을 탈출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과 감정,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한 그 모험에 동조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억 전달자 스승이 아무리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제자가 마을의 규칙을 벗어나는 위험한 생각을 한다면 혼내거나 그것을 제재하거나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하나뿐인 딸을 잃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조나스의 탈출 계획을 은밀히 돕게 됩니다. 이 모험 과정은 그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약간의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철저한 배급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나스는 매일 배급이 되는 자신의 식사 중에서 2주간의 식사분을 조금씩 떼어서 저장해서 그 탈출 모험에 그 비상식량으로 마련을 하게 되고, 또 스승은 이 탈출을 돕는 과정에서 조나스에게 용기와 힘, 탈출에 대한 기억들을 모두 전달해줌을 통해서 조나스에게 힘을 줍니다. 기억을 다루는 소설이다 보니 기억을 통해서 힘을 주고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는 것 역시 참 독특한 설정이죠. 마치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온갖 먹고 싶은 음식을 상상하고 또 휴가를 계획하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마음껏 상상하듯이 말이에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죠. 물론 더 배가 고파지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나스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나스의 부모님은 커뮤니티에서 원로들의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관계였고, 또 다복하다 한들 자신들이 맡은 직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은 이해는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조나스의 어머니는 이 마을에서 규율 담당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보육사로 어린 아이들을 보살폈지만 사실 마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저체중 아이나 또한 지능이나 재능이 마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안락사 주사를 통해서 처치하는 그런 업무 또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보살피는 쌍둥이 아이들 중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체중 아이를 집에서 돌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나스는 이 어린 동생을 사랑하게 됐고, 아이에게 남몰래 따뜻한 가족과 사랑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엿듣게 된 부모님의 대화에서 가브리엘이 다른 쌍둥이 형제에 비해서 저체중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임무해제 시켜야 한다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돼요.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어린 동생이 안락사에 처할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나스는 자신의 마을 탈출 계획에 가브리엘을 함께 몰래 데리고 다른 마을로 빠져날 계획까지 함께 세우게 됩니다. 조나스가 굳이 걸렸을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데도 다른 마을로의 탈출을 계획한 이유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그 총량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어서 누군가 이 기억을 가지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사라질 경우 그 기억의 일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되돌아오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기억 전달 훈련에 실패한 그 로즈메리 역시도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임무 해제된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 이름을 다시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참 슬프죠. 로즈메리가 임무 해제를 당한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게 로즈메리에게 있던 기억이 전달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억 전달 스승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조나스의 자살로 위장된 그 계획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을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조나스는 몰래 챙긴 비상식량과 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서 아기 가브리엘을 꽁꽁 싸매고 그 위험한 탈출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밤마다 몰래 이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감찰 비행기에 자신의 체온이나 가브리엘의 체온이 찍혀서 잡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에는 숨어서 차가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고, 또 날씨가 춥거나 배가 고파 힘들 때는 온갖 음식에 대한 기억이나 따뜻한 것들의 기억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아기를 이렇게 어르고 돌보면서 결국 이웃 마을의 경계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홀로 자전거를 타고 산과 언덕, 계곡을 넘어 탈출할 때 다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약이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조나스는 너무나 힘겨워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신이 떠나온 마을은 감정이나 기억, 사랑, 색깔, 꿈, 음악과도 같은 이런 추상적인 어떤 권리나 개념은 통제됐을지라도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마음껏 제공이 되고,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곧바로 의료 처치를 받고 약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 같아도 떠나온 것을 결정을 후회를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가족도 너무 그립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기억 전달 스승이 전해준 용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국 마을의 경계인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이렇게 활기찬 소년이라도 눈 덮인 언덕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갓난아이를 몸에 안고 마지막에는 그 동생 가브리엘의 옷이 젖어서 소용이 없게 되자 자신의 우도까지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 조나스의 친구가 무인 비행기 조종사로 일을 하다가 조나스를 발견하고 체포하는 척하면서 그 조나스를 이웃마을로 몰래 옮겨주게 돼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조나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마을의 경계를 넘게 되기 때문에 영화와 소설의 결론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눈을 발견했다? 눈 덮인 마을이다? 커뮤니티에는 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웃 마을에 당도한 것이죠. 그래서 조나스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 마을의 경계의 첫 번째 집을 향해서 썰매를 만들어서 향하게 됩니다. 동생 가브리엘을 품에 꼭 안은 채 이제 그 기억 훈련에서 보았던 썰매를 타고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그 기억 훈련을 반추함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그 불빛이 새어나오고 음악이 들리는 그 집을 향해 지주하면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학생들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조나스가 떠나온 마을에는 사람들이 색깔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람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모노톤으로 모든 색깔이 보였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불빛과 또한 커뮤니티에서 사라진 음악이 들려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나스가 진짜 이웃마을에 당도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 조나스가 음식이 거의 없고 거의 동사 직전의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는 걸 봤을 때 이 집을 발견하고 계획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조나스가 마지막에 조난을 당해서 동사를 하게 되고 마치 성냥팔이 소녀의 결말처럼 자신의 상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원했던 그 이웃 마을에 집을 꿈꾸며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조나스의 계획이 모험이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웃 마을의 경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나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되찾은 기억과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기억 전달 스승은 그들의 계획대로 마을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다시금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되찾은 마을을 잘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인공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결말이긴 하지만요. 음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설의 결말이 실제 성공이라고 보는 관점, 그 확률이 더 높은 이유는 스승이 마지막으로 조나스가 떠나기 직전에 선물로 기억을 하나 주고 싶은데 가장 특별한 선물로 음악이라는 기억을 선물해 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조나스는 꿈이나 기억, 사랑과 같은 감정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억 전달자로 선발이 된 것인데, 그 스승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와 커뮤니티에 음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이해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 전달자로 선발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나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어 했지만, 조나스는 그 기억만큼은 스승님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세요 하며 음악에 대한 기억은 전달받지 않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즉 조나스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마을의 경계를 넘어 썰매를 타고 당도한 그 첫 집에서 온갖 색색깔의 따뜻한 불빛과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조나스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는 부분에서 스승의 어떤 결론, 스승님도 이제 마을에서 자신의 할 역할을 다 하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서 그 음악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조나스에게도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암시로까지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설은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각각의 키워드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소설인데요.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참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역할을 하고 행복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다못해 다양한 색상과 감정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책과 국제학교 영어쌤은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한 기억, 역사에 대한 이해. 이 소설에서는 기억으로 나오지만 개인에게 기억은 사회나 집단, 국가에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기억을 크게 확대해서 역사로까지 에세이에 담는다면 더 깊은 분석의 에세이가 될 수 있겠죠. 감정, 사랑, 우정, 색깔,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소설 안에서의 역할, 그것들을 챕터별로, 주제별로 분석해 본다면 처음 영어 원서 소설을 접하는 학생이나
IB 영어 영문화 에세이를 대비하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이 소설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에세이에 담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국제학교 영어쌤의 IB 영어 수업은 각 중요한 장면들과 키워드에 대해서 답을 정해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토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문학, 소설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고 학생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어렵지 않게 쓰여진 The Giver,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자유,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설 안에 내가 잘 모르는 단어와 중요한 단어를 색깔 표시를 해서 단어 공부에 활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디스토피아 소설에 입문서로 적합하면서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소설로 The Giver, 기억 전달자 소설 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들과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IB 영어 방구석 채널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